저는 정수연입니다. 42, 범죄 프로파일러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을 해왔지만 정작 제 딸의 마음은 읽지 못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21살 딸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던 게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죠. 그래서 서울을 떠났습니다. 숨막히는 도시의 사건들과 피냄새 나는 현장 대신 바다 냄새가 나는 작은 도시를 선택했죠. 2022년 가을, 저는 낡은 단독주택 앞에 섰습니다. 박진태라는 중개인이 열쇠 묶음을 흔들며 웃었습니다. 집값이 터무니없이 쌌고 그 이유를 물으니 그는 어깨를 으쓱했죠. 오래된 집이라 손볼 곳이 많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계약서를 보니 특이한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야간 공사 금지, 특정 벽면 손상 금지, 그리고 이상하게도 피아노 연주 금지라는 항목이 있었죠. 저는 피아노를 칠 줄 모르니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실수였다는 걸 몰랐죠. 입주 첫날 밤이었습니다. 짐을 대충 풀고 침낭에 누웠을 때 어디선가 희미한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죠. 제가 어릴 때 언니가 자주 치던 곡이었습니다. 언니는 16살에 사라졌고 그 후로 저는 피아노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음원이 어디서 나는지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창문을 열어도 문을 닫아도 소리는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 사이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섞여 들렸습니다. 똑똑똑. 일정한 간격으로 떨어지는 그 소리가 피아노의 박자와 묘하게 어울렸죠. 새벽 3시가 되자 피아노 소리가 멈췄습니다. 대신 누군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죠. 저는 프로파일러의 본능으로 그 울음소리를 분석했습니다. 25에서 30 사이의 여성, 깊은 슬픔과 두려움이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 끝에 한 문장이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벽에 기대 앉아 숨을 고르며 수첩을 꺼냈습니다. 직업병이죠. 모든 걸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피아노 소리 시작 시각, 멈춘 시각, 울음소리의 특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적었죠. 이 집에는 누군가의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다음 날 아침 거실 바닥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먼지 속에 발자국이 찍혀 있었는데 맨발이었고 크기가 제 발보다 작았습니다. 그 발자국은 북쪽 벽을 향해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벽 앞에서 증발한 것처럼요. 저는 그 벽을 손으로 두드려 봤습니다. 소리가 비어 있었죠. 일반적인 벽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공간이 있거나 다른 재질로 막아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차림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차민정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죠. 이웃이라며 반찬을 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계속 제 뒤의 거실을 향했고 특히 북쪽 벽을 볼 때마다 눈빛이 흔들렸죠. 저는 심리상담사 시절 배운 대로 그녀를 관찰했습니다. 불안, 죄책감, 그리고 그리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차민정이 돌아간 후 저는 그녀가 두고 간 반찬통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조심하세요라는 짧은 문장이었죠. 글씨체가 떨려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사람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메모를 수첩에 끼워두고 다시 벽을 바라봤습니다. 이 집의 비밀이 그 벽 너머에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민정은 그 비밀을 알고 있었죠. 밤이 되면 다시 피아노 소리가 들릴 겁니다. 그때 저는 그 소리를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프로파일러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누군가의 간절한 신호라고 말이죠. 둘째 날 아침, 저는 줄자와 레이저 수평기를 들고 집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파일링도 결국 데이터에서 시작하니까요.
외벽의 길이와 내벽의 길이를 쟀더니 약 2m의 차이가 났습니다. 분명히 숨겨진 공간이 있었죠. 게다가 창문들이 모두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3도, 오른쪽으로 2도, 일정한 패턴 없이 뒤틀려 있었죠. 의도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려는 설계처럼 보였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공간을 디스토피아 건축이라고 부르죠. 사람의 정신을 흔들어 놓기 위한 구조입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니 누수 자국이 있었지만 패턴이 이상했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야 하는데 이 얼룩은 옆에서 스며든 것처럼 번져 있었죠. 마치 벽 안쪽에서 물이 새어나온 것처럼요. 저는 의자에 올라가 천장을 만져봤습니다. 축축했고 석고보드가 푹 꺼지는 느낌이었죠.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누수 자국 사이로 음표처럼 생긴 무늬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곰팡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누군가 일부러 그려놓은 것 같았죠. 다락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찾았습니다. 계단 높이가 들쭉날쭉했죠. 첫 번째 계단은 19cm, 두 번째는 23cm, 세 번째는 다시 18cm였습니다. 일정하지 않은 계단은 사람을 넘어뜨리기 쉽죠. 저는 조심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다락문에는 자물쇠가 걸려 있었는데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열쇠가 없어 일단 내려왔지만 그 자물쇠의 모양을 기억해뒀습니다. 구식이었고 특이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오후에 박진태가 찾아왔습니다. 집 상태를 확인하러 왔다고 했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북쪽 벽을 향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 앞에 서서 물었죠. 이 벽 뒤에 뭐가 있냐고요.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가 금세 웃으며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동공이 확대됐고 목소리 톤이 올라갔죠. 거짓말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신호였습니다. 그가 돌아가려 할 때 저는 물었습니다. 이 집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데 전에 누가 피아노를 쳤냐고요.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죠. 그런 소리는 처음 듣는다고. 하지만 그의 어깨가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피아노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번엔 다른 곡이었죠. 슈베르트의 즉흥곡이었습니다. 저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북쪽 벽에 다다르자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벽에 귀를 대자 피아노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숨소리가 들렸죠. 가쁜 숨소리였습니다. 저는 벽을 따라 손을 더듬다가 벽지가 들떠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벽지를 떼어내자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악보였죠. 그런데 음표들이 이상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이라기보다는 암호 같았습니다. 악보를 자세히 보니 음표들 사이에 작은 글씨로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3월 15일, 4월 3일, 5월 20일, 그리고 마지막 날짜는 7월 8일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떨리는 필체로 한 문장이 적혀 있었죠. 나를 찾아주세요, 윤서영.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윤서영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수첩을 뒤적이다가 기억났죠. 7년 전 젊은 피아니스트 실종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프로파일링을 맡았던 사건이었죠. 그런데 단서를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그 실종자가 바로 윤서영이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윤서영의 파일을 찾기 위해 노트북을 켰습니다. 7년 전 기록이 아직 제 하드드라이브에 남아 있었죠. 26살 음대 졸업 후 독일 유학을 준비하던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실종 당시 이 도시에 있었다는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집에서 그녀의 악보가 나온 걸까요? 저는 사진을 확대해서 봤습니다. 맑은 눈을 가진 젊은 여성이었죠. 그런데 사진 속 그녀의 손목에 특이한 팔찌가 있었습니다. 피아노 건반 모양의 실버 팔찌였죠. 어제 차민정이 차고 있던 팔찌와 똑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최기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 전 동료이자 형사였죠. 그는 제가 이 도시로 이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고 물으니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죠. 그 집 말이야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숨을 들이쉬고 물었습니다. 윤서영 사건과 관련이 있냐고요. 전화 너머로 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죠. 저는 증거를 찾았다고만 답했습니다. 그는 당장 만나자고 했습니다. 최기훈은 1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죠. 집에 들어오자마자 북쪽 벽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 벽 뒤에 뭔가 있다고 7년 전에도 조사했지만 영장이 없어서 뜯어보지 못했다고요. 저는 악보를 보여줬습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건 윤서영의 필체가 맞다고, 그녀를 찾으려고 필적 감정까지 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당시 사건을 설명했습니다. 윤서영은 이 집에 3개월간 새들어 살았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죠. 집주인은 그녀가 독일로 떠났다고 주장했지만 출국 기록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녀의 물건들이 모두 집에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피아노만 빼고요. 저는 물었습니다. 그때 집주인이 누구였냐고. 최기훈은 망설이다가 답했죠. 박진태의 아버지였다고. 그리고 그는 2년 전에 급성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했습니다. 최기훈은 경고했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라고 위험하다고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윤서영을 찾아야 한다고 이제야 단서를 찾았는데 포기할 수 없다고 했죠. 그는 제 고집을 알기에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시 연락하라며 전화기를 항상 켜두겠다고 했죠. 그가 떠나기 전에 한마디 더 했습니다. 차민정을 조심하라고. 그녀도 뭔가 알고 있을 거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차민정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부어 있었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죠. 울었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윤서영을 아냐고요. 그녀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죠. 저는 문을 잡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찾으려는 사람이라고 도와달라고요. 차민정은 망설이다가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의 집 거실에는 피아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아노 위에는 윤서영과 차민정이 함께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죠.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차민정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영이는 제 친구였다고, 아니 그 이상이었다고요. 저는 프로파일러의 직감으로 알아챘습니다. 두 사람은 연인이었다는 걸. 차민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서영이가 사라진 후로 매일 밤 피아노 소리가 들린다고 서영이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다고요. 차민정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2015년 초 윤서영이 이 도시로 왔을 때 처음 만났다고 했죠. 피아노 레슨을 받으러 온 학생이었는데 금세 친구가 되었고 그 이상의 감정으로 발전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서로의 마음을 숨겨야 했죠. 보수적인 도시였고 특히 박진태의 아버지가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영이는 혼자 사는 걸로 위장하고 그 집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평화로웠다고 했습니다. 서영이는 매일 피아노를 연습했고 저녁이면 차민정이 놀러가서 함께 시간을 보냈죠. 그런데 4월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가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다고 벽 안에서 소리가 난다고 했다는 겁니다. 차민정은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했죠. 5월이 되자 서영이의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잠을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죠.
그리고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벽 안에 있다고 자신을 가두려 한다고요. 차민정은 서영이를 데리고 나오려 했지만 서영이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며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악보의 메시지를 숨기기 시작했죠. 혹시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군가 찾아줄 거라 믿으며. 7월 8일, 그날을 차민정은 정확히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서영이와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겁에 질려 있었다고 했죠. 벽이 열렸다고, 누군가 들어온다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화가 끊겼고 차민정이 달려갔을 때는 이미 서영이는 없었습니다. 집은 깨끗했고 서영이의 짐도 그대로 있었지만 서영이만 사라진 거죠. 경찰에 신고했지만 박진태의 아버지는 서영이가 독일로 떠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차민정에게 물었습니다. 그 벽이 정말 열린다고 생각하냐고요. 차민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은 서영이와 함께 벽을 조사했는데 분명히 빈 공간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박진태의 아버지가 밤마다 그 집에 왔다는 걸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자정 무렵 열쇠 꾸러미를 들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침묵했냐고. 차민정은 울먹이며 답했죠. 무서웠다고, 그리고 박진태가 협박했다고. 만약 입을 열면 차민정도 사라질 거라고 했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북쪽 벽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벽을 조사하기 시작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벽지 아래에서 미세한 틈을 발견했습니다. 벽이 여닫이 문처럼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여는 방법을 모르니 무용지물이었죠. 그때 윤서영이 남긴 악보가 떠올랐습니다. 음표의 배열이 암호라면 그게 문을 여는 열쇠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악보를 다시 펼쳐 분석했습니다. 음표들을 숫자로 변환하니 일정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3-1-5-8-2-그 저는 벽의 여러 지점을 그 순서대로 눌러봤습니다. 처음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특정 높이에서 누르자 딸깍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벽의 일부가 안쪽으로 밀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7년 만에 비밀의 문이 열린 겁니다. 어둠 속으로 손전등을 비추자 좁은 통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작은 방이 보였죠. 통로는 좁고 어두웠습니다. 벽면엔 거미줄이 가득했고 공기는 퀴퀴했죠. 저는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통로 끝에 있는 작은 방은 3평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것들을 발견했죠. 낡은 매트리스, 물병 여러 개, 그리고 벽면 가득 손톱으로 긁은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여기에 갇혀 있었다는 증거였습니다. 바닥을 살펴보니 먼지 속에서 작은 물건이 보였습니다. 피아노 건반 모양의 실버 팔찌였죠. 윤서영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수첩이 하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펼쳐보니 윤서영의 일기였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죠. 7월 8일, 그가 또 왔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민정아 미안해. 사랑해. 그 아래엔 피로 쓴 듯한 글씨로 살려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벽면을 따라 손전등을 비추다가 또 다른 문을 발견했습니다. 이번엔 아래로 향하는 문이었죠. 열어보니 지하로 이어지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 지하실이 있다는 건 도면에도 없었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프로파일러의 본능으로 위험을 감지했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더 큰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실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벽면에 충격적인 것이 있었죠. 시멘트로 새로 발라놓은 벽이었는데 그 크기가 사람 하나 들어갈 만했습니다. 그리고 시멘트가 완전히 마르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7년 전이 아니라 훨씬 최근에 작업한 것 같았죠. 저는 손으로 그 부분을 눌러봤습니다. 안이 비어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남아 썩은 냄새가 났죠. 갑자기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집에 들어온 거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고 비밀 통로 입구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끄고 벽 뒤에 숨었죠. 어둠 속에서 그 사람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불을 켜자 박진태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이 씩 웃었죠. 그리고 말했습니다. 결국 찾았군요.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윤서영은 어디 있냐고. 그는 시멘트 벽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있다고, 영원히 잠들어 있다고 했죠. 저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왜 그랬냐고 물었죠. 박진태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었다고. 그 여자가 더러운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았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최기훈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박진태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힘이 무척 셌죠. 당신도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로파일러이기 전에 호신술을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목을 비틀어 제압하고 도망치기 시작했죠. 계단을 뛰어 올라가는데 그가 뒤따라왔습니다. 통로를 빠져나와 거실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기훈과 경찰들이 들이닥쳤죠. 제가 위치 추적 앱을 켜놓은 걸 확인하고 출동한 거였습니다. 박진태는 체포되었고 지하실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시멘트 벽을 뜯자 정말로 사람의 유골이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윤서영으로 확인됐죠. 7년 만에 그녀가 발견된 겁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유골의 상태로 봐서는 7년이 아니라 2년 정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윤서영은 5년 동안 어디에 있었던 걸까요? 차민정이 경찰서로 왔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겠다고 했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윤서영은 7월 8일에 납치되어 비밀 공간에 갇혔지만 죽은 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박진태의 아버지가 그녀를 가둬놓고 5년 동안 감금했다는 거죠. 차민정은 그 사실을 1년 뒤에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연히 박진태 아버지가 음식을 들고 집에 들어가는 걸 봤고 몰래 따라가서 진실을 알게 된 거죠. 차민정은 서영이를 구하려 했지만 박진태 아버지가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서영이를 죽이겠다고. 그래서 차민정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대신 몰래 음식을 전달하고 서영이가 살아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박진태 아버지가 급사하고 며칠 뒤 박진태가 지하실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서영이가 죽었을 거라고 차민정은 추측했죠. 최기훈은 박진태를 신문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백했죠. 아버지가 죽고 나서 지하실에 갇혀있던 서영이를 발견했다고. 이미 너무 쇠약해져 있었고 정신도 온전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서영이를 병원에 데려가는 대신 그녀를 죽였습니다. 가문의 치부가 드러나는 걸 막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시신을 시멘트로 봉인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차민정에게 물었습니다.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그녀는 울며 대답했죠. 무서웠고 서영이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릴 수 없었다고. 그리고 매일 밤 서영이가 쳤던 피아노 곡을 들으며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했습니다. 그 피아노 소리는 차민정이 스피커를 숨겨놓고 틀었던 거였습니다. 서영이를 잊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누군가 진실을 찾아주길 바라면서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진태는 살인죄로 기소됐고 은폐 증거도 충분했죠. 그는 아버지의 죄까지 모두 뒤집어 쓰려 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지하실에서 발견된 서영이의 일기, 손톱 자국, 그리고 5년간의 감금 흔적들.
박진태는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차민정은 증인으로 출석해 서영이와의 관계, 그리고 그동안의 고통을 증언했죠. 판결이 나온 날, 저는 그 집으로 다시 갔습니다. 이제는 빈집이 되어 철거를 기다리고 있었죠. 북쪽 벽은 완전히 허물어져 있었고, 비밀 공간도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윤서영을 생각했습니다. 26의 젊은 피아니스트,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여성. 그녀의 삶이 이렇게 끝나야 했던 게 너무나 안타까웠죠. 하지만 적어도 이제는 진실이 밝혀졌고, 그녀도 편히 잠들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임시로 작은 아파트를 구해 지내고 있었죠. 그날 밤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딸 지원이었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먼저 전화를 한 거였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뉴스를 봤다고 엄마가 실종자를 찾아낸 걸 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엄마 자랑스러워요. 지원이는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가 늘 일에만 빠져 있어서 미웠다고, 우리 가족보다 남의 사건이 더 중요한 줄 알았다고.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면서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군가에게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걸. 그리고 미안하다고, 그동안 엄마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고 했죠.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원이가 물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냐고. 저는 당연하다고 대답했죠. 그리고 지원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이모 얘기를 해준 적이 있잖아요. 실종된 이모. 이번 사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났다고. 엄마가 프로파일러가 된 이유를 이제 알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쫓아온 건 실종자들이 아니라 어린 시절 잃어버린 언니였다는 걸요. 최기훈이 찾아왔습니다. 사건이 잘 마무리돼서 다행이라며 커피를 건넸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이 언니 사건도 다시 조사해보면 어떻겠냐고. 기술이 발달했고 이제는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언젠가는 언니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차민정이 찾아왔습니다. 서영이의 장례를 치렀다고, 이제야 편히 보낼 수 있게 됐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상자를 건넸죠. 서영이가 남긴 악보들이었습니다. 모두 사랑 노래였고, 차민정을 위해 작곡한 것들이었죠. 차민정은 말했습니다. 이제 이 곡들을 연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서영이를 추억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녀의 눈엔 더 이상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박진태의 재산은 몰수됐고 그 돈으로 실종자 가족들을 위한 기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그 기금 운영에 참여하기로 했죠. 더 이상 실종자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가족들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철거된 후 작은 공원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윤서영 추모공원이라는 이름으로요. 밤이 되면 아직도 가끔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죠. 그 소리가 서영이의 영혼이 자유를 찾았다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창문을 열고 바다바람을 맞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실종자들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기를. 그것이 제가 계속 이 일을 하는 이유라고. 철거를 앞둔 집을 마지막으로 방문했습니다. 증거품들은 모두 수거됐지만 저는 뭔가 놓친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프로파일러의 직감이었습니다. 다락방으로 올라가 먼지 쌓인 서랍장을 뒤지다가 낡은 사진첩을 발견했습니다. 박진태 가족의 앨범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특정 시기의 사진들이 모두 잘려나가 있었던 겁니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1998년 3월이라는 날짜가 보였습니다. 바로 윤서영이 남긴 악보에 적힌 날짜와 같았죠.
그리고 잘려나간 부분을 유심히 보니 한 소녀의 모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0대 6쯤 되어 보이는 소녀였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었지만 피아노 앞에 앉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설마 박진태 가족이 이전에도 같은 일을 저질렀던 걸까요? 최기훈에게 연락해 1998년 실종 사건을 조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몇 시간 후 그가 전화를 걸어왔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1998년 3월 김아영이라는 16살 소녀가 실종됐는데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이 바로 그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당시 박진태의 누나와 친구였던 소녀였죠. 그리고 그녀도 피아노를 전공하는 학생이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이번엔 더 꼼꼼히 조사했죠. 벽면을 따라 손전등을 비추다가 시멘트 벽이 한 곳 더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더 오래된 것처럼 보였죠. 즉시 경찰에 연락했고 그곳을 파헤치자 또 다른 유골이 나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 24년 전 실종된 김아영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진태를 다시 신문했습니다.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를 들이대자 결국 자백했죠. 그의 아버지가 김아영을 살해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하영이가 박진태의 누나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죽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목격한 박진태는 평생 그 비밀을 안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박진태의 누나를 찾아갔습니다. 해외에서 살고 있던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왔죠. 50이 넘은 나이였지만 아직도 하영이를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영이와 사랑했다고 함께 도망가려 했는데 아버지가 막았다고. 그 후로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했죠. 이제야 진실이 밝혀져서 하영이에게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한다고 울먹였습니다. 두 번째 유골이 발견되면서 사건은 더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박진태 가족이 24년 동안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충격을 받았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고 실종자 수사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습니다. 저는 두 피해자의 합동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김아영과 윤서영, 두 젊은 피아니스트의 영정 앞에서 묵념했죠. 그들의 꿈과 사랑이 이렇게 짓밟혔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팠습니다. 김아영 사건을 조사하면서 예상치 못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하영이의 일기장에서 제 언니 이름이 나온 거였죠. 정수진. 하영이와 같은 피아노 학원에 다녔던 선배였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언니가 실종되기 한 달 전의 기록이었죠. 하영이는 수진 언니가 무서운 일을 당했다고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썼더군요.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4년 동안 찾았던 언니의 흔적을 이런 식으로 발견하게 될 줄은 몰랐죠. 최기훈에게 부탁해 당시 피아노 학원 관련 자료를 모두 찾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 학원의 원장이 바로 박진태의 아버지와 사촌 관계였다는 거죠. 그리고 언니가 실종된 시기에 박진태 아버지가 그 학원에 자주 드나들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박진태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제가 직접 신문했죠. 정수진을 아냐고 물었더니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모른다고 했지만 거짓말하는 게 분명했죠. 저는 하영이의 일기를 보여줬습니다. 그제야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수진이라는 여학생도 노렸었다고 하지만 그녀는 도망쳤다고 했죠. 어디로 도망쳤냐고 물으니 모른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박진태의 집에서 압수한 물건들을 다시 조사했죠. 그러다가 오래된 수첩에서 이상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수진, 부산, 1998년 2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언니가 부산으로 도망쳤다는 건가요? 즉시 부산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1998년 2월 이후
신원미상 여성 관련 사건을 조회했습니다. 일주일 후 연락이 왔습니다. 1998년 3월 부산의 한 요양원에서 기억상실증 환자로 등록된 여성이 있었다고 했죠. 나이와 외모가 언니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에 그 요양원이 폐업하면서 환자들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언니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희망이요. 저는 부산으로 내려갔습니다. 폐업한 요양원 자리는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지만 근처 주민들을 수소문했죠. 그러다가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분이었죠. 할머니는 기억상실증 환자를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피아노를 치는 손동작을 자주 했다고, 가끔 수연이라는 이름을 부르며 울었다고 했죠.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언니가 저를 찾았던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환자가 다른 요양원으로 옮겨졌다고 했습니다. 주소를 받아 찾아가니 아직 운영 중인 곳이었죠. 원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2005년에 전원 온 기억상실증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가족이 나타나 데려갔다고 했죠. 가족의 이름을 확인하니 저희 먼 친척이었습니다. 24년 만에 언니의 행방을 찾은 거였죠. 친척에게 연락했더니 언니가 지금 제주도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억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지만 평화롭게 지내고 있다고 했죠. 저는 지원이와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24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공항에서 차를 타고 1시간쯤 달려 작은 마을에 도착했죠. 바다가 보이는 아담한 집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긴 머리, 주름진 얼굴,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제가 아는 언니였죠. 언니는 저를 보고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수연아. 그 한마디에 24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죠. 언니는 기억이 조각조각 나 있다고 했습니다. 박진태 아버지에게 쫓기던 것, 부산으로 도망친 것,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은 것까지는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했죠. 하지만 가장 선명하게 기억하는 건 저였다고 했습니다. 동생 수연이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그래서 계속 제 이름을 불렀다고 했습니다. 언니는 이제 피아노를 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손가락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매일 바다를 보며 마음속으로 연주한다고 했죠. 저는 언니에게 윤서영과 김아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언니의 흔적을 찾게 됐다고, 그들 덕분에 언니를 만날 수 있었다고 했죠. 언니는 눈물을 흘리며 그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지원이는 이모를 처음 만났지만 금세 친해졌습니다. 언니가 지원이를 보며 말했죠. 수연이를 닮아서 예쁘다고, 강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지원이는 이모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자주 뵈러 올게요. 우리가 이모를 지킬게요. 그 말에 언니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24년 만에 보는 언니의 웃음이었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제주도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바닷가를 산책하고 옛날 이야기를 나눴죠. 언니는 조금씩 기억을 되찾아갔고 우리의 어린 시절을 하나둘 떠올렸습니다. 엄마가 해주던 된장찌개, 아빠가 불러주던 노래, 우리가 함께 치던 피아노 연탄곡, 그 모든 추억들이 되살아났습니다. 떠나는 날 언니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열어보니 낡은 악보가 들어있었죠. 언니가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제목은 수연을 위한 노래였습니다. 언니는 말했습니다. 기억을 잃었을 때도 이 곡만은 잊지 않았다고, 늘 마음속으로 연주했다고. 언젠가 동생을 만나면 들려주고 싶었다고요. 저는 악보를 가슴에 품고 언니를 다시 한번 꼭 안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박진태의 최종 공판이 열렸습니다. 2건의 살인과 은폐, 감금 등 여러 혐의가 인정됐죠. 검사는 사형을 구형했지만
판사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박진태는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걸 인정하고 피해자 가족들에게 사죄했죠. 하지만 그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너무 가벼웠습니다. 차민정은 윤서영을 추모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서영이가 작곡한 곡들을 연주하는 자리였죠. 저도 참석했고 지원이도 함께했습니다. 차민정의 피아노 연주는 슬프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마지막 곡은 서영이가 차민정을 위해 만든 사랑의 세레나데였죠. 연주가 끝나자 관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서영이의 음악이 드디어 세상에 울려 퍼진 거였습니다. 김하영의 가족도 찾았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만 남동생이 있었죠. 그는 누나를 24년 동안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매년 실종 신고를 갱신했고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고요. 유고를 인도받은 그는 누나를 고향에 안장했습니다. 그리고 묘비에 이렇게 적었죠. 사랑하는 누나, 이제야 집에 왔구나. 박진태의 집은 완전히 철거됐습니다. 그 자리엔 추모공원이 조성됐죠. 윤서영과 김하영을 기리는 공간이었습니다. 개장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실종자 가족들, 경찰,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저는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두 젊은 여성의 꿈과 사랑,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교훈에 대해 말했죠. 최기우는 실종 전담팀을 만들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미제 실종 사건들을 재조사하기로 한 거죠. 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제2의 윤서영, 제2의 김하영이 나오지 않도록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족을 기다리는 실종자들을 찾고 싶었죠. 한 달 후 박진태가 교도소에서 자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서에는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함께 한 가지 고백이 더 있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피해자가 한 명 더 있다고. 1995년 그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지른 범죄였다고 했죠. 이름은 모르지만 17살 소녀였고 집 뒤 야산에 묻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고 정말로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한 결과 27년 전 실종된 이주희라는 소녀였습니다. 그녀의 가족은 아직 살아있었고 27년 만에 딸을 찾게 됐죠. 세 번째 피해자의 발견으로 이 사건은 한국 범죄사의 길이 남을 연쇄살인 사건이 됐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추모공원에는 벚꽃이 만개했죠. 개장 후 처음 맞는 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꽃을 놓고 갔습니다. 저도 지원이와 함께 방문했죠. 공원 중앙에는 작은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거기엔 세 피해자의 이름과 함께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차민정이 공원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봄맞이 추모 음악회였죠. 이번엔 더 많은 연주자들이 참여했습니다. 김하영의 남동생도 기타를 들고 나왔고 이주희의 어머니는 그녀가 좋아했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언니가 제게 준 악보를 차민정에게 전했고 그녀가 대신 연주해줬죠. 아름다운 선율이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후 뜻밖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박진태의 누나였죠. 그녀는 깊이 사과했습니다. 가족이 저지른 죄에 대해, 그리고 자신이 침묵했던 것에 대해.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을 실종자 가족 지원 기금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눈물을 흘렸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피해자 가족들의 몫이지만 적어도 그녀의 진심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주도의 언니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기억이 많이 돌아왔다고, 이제는 과거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했죠. 그리고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시 피아노를 시작했다고요. 비록 예전처럼 치지는 못하지만 조금씩 연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 지원이 앞에서 연주하고 싶다고 적혀 있었죠. 실종 전담팀의 첫 성과가 나왔습니다. 10년 전 실종됐던 대학생을 찾은 거였죠. 다행히 살아있었고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보며 이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느꼈죠. 한 사람을 찾는 건 한 가족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지원이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복수 전공하기로 했다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처럼 사람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저는 뿌듯하면서도 걱정됐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원이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해온 일을 보며 배웠다고, 이제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7년 전 그 집에서 시작된 사건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은 몰랐다고. 하지만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3명의 영혼이 안식을 찾았고, 언니를 되찾았고, 딸과 화해했다고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고. 여름이 되자 박진태 사건에 대한 다큐멘터리 제작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담고 싶다고 했죠. 저는 고민 끝에 승낙했습니다. 이 사건이 잊혀지지 않기를, 교훈으로 남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촬영은 그 집이 있던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평화로운 공원이 된 그곳에서 저는 처음 그 집에 들어섰던 날을 회상했죠. 인터뷰 중에 PD가 물었습니다. 만약 그날 밤 피아노 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답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진실을 찾았을 거라고. 왜냐하면 윤서영이, 김아영이, 이주희가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으니까요. 그들의 영혼은 결코 침묵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차민정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당당하게 서영이와의 사랑을 이야기했죠.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고. 서영이가 원했던 세상은 사랑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최기우는 수사 과정의 문제점들을 지적했습니다. 7년 전, 24년 전, 27년 전, 왜 이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는지 반성했죠. 실종 사건을 단순 가출로 치부하는 관행, 증거 보전의 미흡, 가족들의 호소를 무시했던 태도.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언니의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비록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음성으로 증언했죠. 24년 동안 기억을 잃고 살았던 고통, 가족을 그리워했던 마음,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만난 기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는 말했습니다. 실종은 한 사람만의 고통이 아니라 온 가족의 상처라고. 방송이 나간 후 큰 반향이 있었습니다. 많은 실종자 가족들이 연락을 해왔죠.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하나하나 사연을 듣고 가능한 도움을 주려 노력했습니다. 비록 모두를 도울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되려 했죠. 그 여름 추모공원에서 대규모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전국의 실종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각자 실종된 가족의 사진을 들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밤을 밝혔고 바람에 흔들리는 불빛들이 마치 영혼들의 속삭임 같았습니다. 우리는 약속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끝까지 찾겠다고. 가을이 되어 저는 새로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프로파일러 일을 계속하되 실종자 전문으로 활동하기로 한 거죠. 개인 사무소를 열고 실종자 가족들을 무료로 돕기로 했습니다. 지원이가 졸업하면 함께 일하자고 약속했고 최기훈도 은퇴 후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소 개소식 날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차민정은 피아노 연주를 해줬고 언니는 제주도에서 직접 만든 꽃다발을 보내왔죠.
그리고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김아영의 남동생과 이주희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들은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고 했죠. 자신들처럼 기다리는 가족들을 돕고 싶다고요. 첫 의뢰인은 10살 딸을 잃은 어머니였습니다. 3년 전 학교에서 돌아오다 사라졌다고 했죠. 경찰은 수사를 포기했지만 어머니는 매일 딸을 찾아 헤맸다고 했습니다. 저는 사건 파일을 받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달 만에 단서를 찾았죠. 다행히 아이는 살아있었고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완전히 이사 오기로 한 거죠. 24년 만에 가족이 다시 모인 겁니다. 우리는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언니는 매일 조금씩 피아노를 쳤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일했죠. 때로는 지원이도 와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우리에겐 기적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박진태의 누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왔죠.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을 발견했다는 거였습니다. 거기엔 더 많은 범죄들이 기록돼 있었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신원은 알 수 없었죠. 저는 그 일기장을 분석해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수사가 재개됐고 또 다른 피해자들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연말이 되자 실종자 가족지원법이 통과됐습니다.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된 거였죠. 이제 실종자 수사에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 지원도 의무화됐죠. 작은 변화였지만 시작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 가족은 추모공원에 모였습니다. 언니와 저, 그리고 지원이. 우리는 새 피해자의 이름을 부르며 묵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모든 실종자들이 가족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은 공원을 덮었고 마치 모든 아픔을 정화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집으로,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말이죠. 새해가 밝았습니다. 저는 사무소에서 새로운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었죠. 전국에서 의뢰가 쏟아졌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팀을 꾸리기로 했죠. 심리학자, 전직 경찰, IT 전문가,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우리는 희망의 길잡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월 윤서영 추모 음악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더 큰 홀에서 더 많은 관객과 함께였죠. 차민정은 서영이가 작곡한 모든 곡을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깜짝 게스트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제 언니였죠. 언니는 떨리는 손으로 피아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수연을 위한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완벽한 연주는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실수도 있었고 박자도 조금 틀렸죠. 하지만 그 누구도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감동이었습니다. 24년의 공백을 딛고 다시 피아노 앞에 앉은 언니의 용기에 모두가 눈물을 흘렸죠. 연주가 끝나자 우레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서 언니가 말했습니다. 이제 왜 피아노 소리가 들렸는지 알 것 같다고. 그건 단순한 신호가 아니라 영혼의 외침이었다고요. 갇혀있던 사람들의 간절한 호소였고 누군가 들어주기를 바라는 기도였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기에 그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지원이가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심리학과 법학을 복수 전공한 그녀는 이제 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졸업식 날, 저와 언니는 나란히 앉아 지원이를 지켜봤습니다. 학사모를 던지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지원이가 무대에서 외쳤죠. 엄마, 이모 사랑해요. 5월 박진태 사건 수사 종결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총 5명의 피해자가 확인됐고 모두 유가족에게 인도됐습니다.
27년에 걸친 연쇄 범죄의 전모가 밝혀진 거였죠. 이 사건은 한국 경찰 수사 역사에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실종 사건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고 수사 시스템도 개선됐습니다. 여름이 되자 추모공원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나무를 심고 꽃을 가꿨죠. 이제 그곳은 슬픔의 공간이 아니라 희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작은 음악회가 열렸고 실종자 가족들의 모임도 정기적으로 열렸습니다. 서로를 위로하고 힘을 주는 공동체가 형성된 거였죠. 8월의 어느 날, 저는 그 집이 있던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죠. 아이들이 뛰놀고, 연인들이 산책하고,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대화를 나누는 평화로운 공원.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날 밤의 피아노 소리를 기억합니다. 그 소리가 없었다면 이 모든 변화도 없었을 거라는 걸 알기에. 마지막으로 저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집에는 이야기가 있고 모든 벽에는 비밀이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안에 갇힌 영혼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다. 우리가 귀 기울인다면 그들은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 피아노 소리처럼, 물방울 소리처럼, 바람 소리처럼.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찾아낼 것이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이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 되었죠. 저는 오늘도 사무소에서 실종자들의 파일을 검토합니다. 언니는 피아노를 치고 지원이는 상담실에서 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어디선가 또 다른 피아노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니까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 집으로 데려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